지금 일본 스포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축구계가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었죠. 베트남 언론이 공식 통계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베트남에서 활동한 한국인 감독들의 성공률이 일본인 감독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일본인 축구 전문가의 현장 조사로 더 놀라운 진실이 드러나게 됐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타카하시 켄지입니다. 도쿄에서 20년 넘게 축구 전문 언론인으로 활동해왔죠. 일본 축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J리그의 성장, 월드컵에서의 선전,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일본 선수들까지요. 그런 저에게 2024년 3월의 어느 날 이상한 보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트남 스포츠 언론이 발표한 기사였죠. 베트남 축구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감독 성공률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사를 읽어보니 제 자존심이 건드려지더군요. 기사에선 한국인 감독들이 베트남에서 거둔 성과가 일본인 감독들보다 월등히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승률, 트로피 개수, 선수 육성 실적까지 모든 면에서 말이죠. 저는 곧바로 일본 축구계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사토 히로시 전 국가대표 출신의 해설위원이었죠. 그는 제 말을 듣더니 비웃었어요. 켄지, 그거 베트남 언론이 한국에 잘 보이려고 쓴 기사 아닐까? 우리 일본이 아시아 축구의 선두주자인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 같았거든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언론인으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죠. 만약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 축구계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편집장에게 베트남 출장을 제안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일본 감독들이 베트남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한국 감독들과 뭐가 다른지 말이죠. 편집장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2주 뒤 저는 하노이행 비행기에 올랐죠. 기내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일본은 아시아 축구의 강자입니다. J리그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리그죠. 유럽에서 뛰는 일본 선수들도 많고요.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물론 손흥민 같은 스타가 있지만 전체적인 시스템과 인프라에선 일본이 앞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노이에 도착한 첫날, 저는 베트남 축구협회를 방문했습니다. 트란 반민 회장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회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타카하시 씨, 멀리서 오셨군요. 우리 베트남 축구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회장님, 최근 베트남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한국 감독들의 성공률이 일본 감독들보다 높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네, 통계적으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국적만으로 판단할 순 없죠. 각 감독의 개인 역량, 시기, 팀 상황 등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통계는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론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는 거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분석해보고 싶습니다. 회장은 레티아라는 젊은 여성 분석가를 소개해줬습니다. 그녀는 베트남 축구협회의 통계 전문가였죠. 타카하시 씨, 제가 지난 15년간의 모든 외국인 감독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일본, 한국뿐 아니라 유럽 감독들까지 포함돼 있어요. 그녀가 노트북을 열어 보여주는 화면에는 방대한 엑셀 파일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며 생각했죠. 이건 단순한 편견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일본 축구의 저력을 의심할 순 없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하노이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편견 없이 오직 사실만을 찾아내겠다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레티아가 보내준 자료를 열어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채워진 스프레드시트였죠. 감독 이름, 국적, 재임 기간, 승률, 획득 트로피, 선수 육성 실적까지 모든 게 기록돼 있었어요. 저는 일본인 감독들의 기록부터 찾아봤습니다. 몇몇 감독들이 눈에 띄었죠. 그들도 나름의 성과를 냈더군요.
하지만 한국인 감독들의 기록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이름이 보였어요.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베트남은 U23 아시안컵 준우승, 스즈키컵 우승, 아세안 축구 선수권 대회 우승 등 엄청난 성과를 냈더군요. 승률도 70%가 넘었습니다. 이건 아시아 어느 감독과 비교해도 놀라운 수치였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혹시 데이터가 조작된 건 아닐까요? 하지만 베트남 축구협회의 공식 자료였고 국제축구 통계 사이트의 기록과도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0년간 믿어온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베트남 스포츠 언론사를 방문했습니다. 응우엔 반 투안 기자와의 인터뷰가 잡혀 있었죠. 그는 한국 감독들의 성공을 처음 보도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투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타카하시 씨, 제 기사 때문에 일본에서 논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실을 보도했을 뿐인데 말이죠. 저는 조금 방어적으로 답했습니다. 투안 씨, 통계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순 없죠. 일본 축구의 전반적인 수준은 한국보다 높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투아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왜 베트남에선 한국 감독들이 더 좋은 성적을 냈을까요? 이것도 객관적인 사실 아닌가요?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다른 각도로 공격했죠. 하지만 박항서 감독 한 명의 성공이 전체를 대표할 순 없잖아요. 샘플이 너무 적어요. 투아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죠. 지난 15년간 베트남에서 활동한 한국인 감독은 총 8명입니다. 그중 5명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어요. 그는 화면을 저에게 돌려 보여줬습니다. 반면 일본인 감독은 12명이 활동했지만 우승한 사람은 2명뿐입니다. 승률로 따지면 한국이 62.5%, 일본이 16.7%죠.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당황했어요. 이건 단순히 박항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차이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 사토 히로시를 다시 만났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서였죠. 그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베트남 언론의 그 보도는 과장된 겁니다. 일본 축구의 우수성은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죠. 몇몇 통계로 그걸 뒤집을 순 없어요. 저는 그에게 제가 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사토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죠. 켄지, 이건 맥락을 고려해야 해. 일본 감독들이 베트남에 갔을 때 팀 상황이 안 좋았을 수도 있잖아. 한국 감독들은 운이 좋았던 거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토, 그건 너무 억지스러운 변명 아닌가요? 그날 저녁 일본 축구 팬 커뮤니티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제 베트남 출장 기사가 올라온 거죠. 댓글들이 빗발쳤어요. 한국 미디어의 선전포고다. 베트남이 한국에 매수됐나? 일본 축구를 폄하하는 기사를 왜 쓰냐 등등이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며 착잡했죠. 사람들은 사실보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활동했던 일본인 감독들을 직접 인터뷰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만난 건 야마모토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베트남의 한 클럽팀을 이끌었던 인물이에요. 도쿄의 한 카페에서 만났죠. 야마모토 감독님, 베트남에서의 경험은 어땠나요? 제 질문에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어요. 선수들의 기본기는 좋았지만 전술 이해도가 낮았죠. 제가 일본 스타일의 조직 축구를 가르치려 했는데 잘 안 먹히더군요. 저는 노트에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감독들은 어떻게 성공한 걸까요? 야마모토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글쎄요. 아마 그들은 베트남 선수들의 특성을 더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식을 고집했지만 한국 감독들은 더 유연했던 거죠.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유연성이라는 단어가요. 저는 두 번째 일본인 감독도 만났어요. 그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베트남 선수들은 열정은 있지만 일본식 시스템을 따르기엔 훈련이 부족했어요. 저는 그들을 바꾸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 감독들의 문제는 실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자신의 방식을 고집한 게 문제였던 거죠. 반면 한국 감독들은 현지화에 성공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본이 한국보다 못하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으니까요. 일본 언론들도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카하시는 일본 축구를 배신했다. 한국에 매수된 게 아니냐는 식의 공격이었죠. SNS에선 제 사진에 욕설을 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죠. 저는 다시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박민수 감독을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그는 박항서 감독 이후 베트남 국가대표팀을 맡은 한국인 감독이었죠. 하노이의 훈련장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운동복 차림의 박 감독은 땀을 흘리며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인터뷰를 위해 잠시 시간을 내준 박 감독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타카하시 씨, 제가 성공한 건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선수들이 훌륭했고 협회의 지원도 좋았죠. 저는 그 겸손한 태도에 놀랐어요. 하지만 저는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감독님, 일본인 감독들과 한국인 감독들의 차이가 뭐라고 보시나요? 박 감독은 잠시 고민하더니 답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일본 감독들은 시스템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베트남 같은 나라에선 선수들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방식에 맞춰주는 게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술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화적 이해와 소통의 문제였던 거죠. 일본은 시스템과 규율을 강조하지만 한국은 인간관계와 감정을 더 중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후자에 더 가까운 나라였던 거죠. 저는 박민수 감독과의 인터뷰 이후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문화적 차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저는 베트남 선수들을 직접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진실은 현장에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첫 번째로 만난 선수는 응우옌 꽝 하이였습니다. 베트남 국가대표팀의 주장이었죠. 훈련이 끝난 후 그를 만났어요. 하이, 일본인 감독과 한국인 감독 아래서 모두 뛰어봤죠.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하이는 물병을 한 모금 마시며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일본 감독님들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훈련 계획도 완벽했고 전술 설명도 논리적이었죠. 하지만 가끔은 너무 엄격해서 부담스러웠습니다. 실수하면 바로 지적당했고 우리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어요.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감독님들은요? 하이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한국 감독님들은 달랐어요. 물론 훈련은 강도 높게 시켰지만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줬죠. 실수에도 격려해주고 우리의 의견도 들어줬어요. 그래서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죠.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선수들의 심리 상태가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일본식 접근은 선진적이지만 베트남 선수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했던 거죠. 저는 다른 선수들도 만났습니다. 판반덕, 루옹수원, 쯔영 등 베트남의 스타 플레이어들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일치했습니다. 일본 감독들은 전문적이지만 거리감이 있었고 한국 감독들은 더 가깝고 인간적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혹시 이건 선수들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이 아닐까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레티 분석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씨,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감독별 선수 부상률, 팀, 사기, 훈련 강도 같은 것 말이죠. 하는 또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미 준비해뒀어요. 타카하시 씨가 더 파고들 거라 예상했거든요. 그녀가 보여준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인 감독 시절엔 선수 부상률이 평균 20% 높았어요. 과도한 훈련 때문이었죠. 반면 한국인 감독들은 선수들의 컨디션을 더 세심하게 관리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선수 만족도 조사예요. 하가 다른 차트를 보여줬죠. 매 시즌 끝나고 협회에서 선수들에게 감독 평가를 받아요. 한국인 감독들의 평균 점수는 8.7점이었지만
일본인 감독들은 6.3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죠. 일본이 한국보다 못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베트남에서의 발견을 공유했죠.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어요. 타카하시 씨, 베트남 같은 작은 나라의 사례로 일본 축구를 평가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월드컵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나라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는 걸요. 일본은 너무 자만하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에서 배울 건 없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이었죠. 하지만 베트남에서의 성공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응우엔 반 투안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투안 씨, 제가 더 깊이 취재하고 싶습니다. 한국 감독들의 훈련 방식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투안은 흔쾌히 허락했어요. 물론이죠. 다음 주에 박민수 감독의 훈련 세션이 있어요. 참관하실 수 있게 해드리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하노이에 있었습니다. 베트남 국가대표팀의 훈련장이었죠. 박민수 감독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전술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 감독의 접근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전술판을 들고 설명하면서도 끊임없이 선수들의 의견을 물었어요. 하이, 내 생각은 어때? 이 위치가 편해? 덕, 상대 수비수를 상대할 때 뭐가 제일 힘들어? 선수들은 자유롭게 대답했고 박 감독은 그들의 의견을 전술에 반영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어요. 이건 일본식 하향식 접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 감독은 선수들과 소통하며 함께 전술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독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민주적이었어요. 훈련이 끝난 후 저는 박 감독과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감독님, 일본 감독들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박 감독은 웃으며 답했어요. 저도 처음엔 일본식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게 더 선진적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금방 깨달았죠. 베트남 선수들에겐 그게 안 맞는다는 걸요. 그럼 어떻게 바꾸셨나요? 제 질문에 박 감독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선수들의 장점을 살리기로 했어요. 베트남 선수들은 기본기는 조금 부족하지만 투지와 열정은 아시아 최고죠. 그걸 극대화하는 전술을 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존중했어요. 축구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축구 전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문화를 이해하는 자세의 문제였던 거죠. 일본은 시스템을 우선시했지만 한국은 사람을 먼저 봤던 겁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에 빼곡히 적힌 인터뷰 내용들, 통계 자료들, 현장 관찰 기록들이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 감독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지막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일까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은 없을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베트남 축구의 역사를 살펴보기로 한 거죠. 저는 베트남 축구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하노이 외곽에 위치한 작은 건물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베트남 축구의 역사에는 한국과의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겁니다. 박물관 큐레이터인 팜티란이 저를 안내했어요. 타카하시 씨, 여기 보세요. 1990년대 베트남 축구의 암흑기 자료입니다. 벽에는 당시 베트남 팀의 참담한 전적이 적혀 있었죠. 동남아시아에서도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한국 코치들이 베트남 유소년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란이 다음 전시물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베트남 어린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쳤고 지도자들을 육성했죠. 그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저는 충격받았어요. 한국의 공헌이 단순히 최근 감독들만이 아니었던 거죠. 20년 넘게 베트남 축구의 기초를 다져온 결과였던 겁니다. 반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주로 단기 프로젝트로 접근했어요. 2-3년 계약으로 와서 성과를 내고 떠나는 시기였죠. 저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한국축구협회 자료를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에 지속적으로 코칭 스태프를 파견했더군요. 그들은 베트남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유소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원조가 아니었어요. 장기적인 투자였던 거죠. 저는 트란 반민 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회장님, 왜 한국에 그렇게 우호적이신가요? 회장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타카하시 씨, 한국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손을 내밀었습니다. 1990년대 말 베트남 축구는 정말 최악이었죠. 돈도 없고 시스템도 없었어요. 그때 한국축구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료로 코치를 보내주겠다고 했죠.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왜 한국이 우릴 도와주려는 거지? 하지만 그들은 진심이었어요. 5년, 10년, 15년 동안 꾸준히 도와줬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베트남 축구죠.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구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국가 간의 우정과 신뢰의 이야기였던 거죠. 한국은 당장의 성과를 바라지 않고 베트남의 미래를 위해 투자했던 겁니다. 저는 1990년대 베트남에서 활동했던 한국 코치를 찾아냈습니다. 이름은 김태훈이었죠. 그는 현재 서울에서 유소년 축구 클럽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코치님, 1990년대 베트남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김태훈은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때가 참 힘들었죠. 베트남엔 제대로 된 축구장도 없었고 공도 부족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맨발로 뛰면서도 행복해했죠. 저는 그 아이들에게 축구의 기본을 가르쳤어요. 패스, 드리블, 슈팅 같은 거요. 돌아보면 그게 씨앗이 됐네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 몇몇이 지금 베트남 국가대표팀 코치가 됐거든요. 그들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죠. 그게 제일 뿌듯합니다. 김태훈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 관계였다는 걸요. 저는 다시 베트남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엔 베트남 유소년 대표팀 훈련을 참관하기 위해서였죠. 훈련장에 도착하자 10대 소년들이 열심히 공을 차고 있었어요. 코치는 베트남 사람이었지만 그의 훈련 방식에선 한국적인 요소가 많이 보였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그 코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코치님은 어디서 축구를 배우셨나요? 그는 웃으며 답했어요. 저는 김태훈 코치님 밑에서 선수로 뛰었어요. 그분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죠. 그래서 저도 코치가 됐고 지금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바로 선순환이구나 싶었죠. 한국이 심은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다시 새로운 씨앗을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완성된 시스템을 이식하려 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저는 레티하 분석가에게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하 씨, 한국과 일본 코치들의 재임 기간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즉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국 코치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4.2년입니다. 반면 일본 코치들은 평균 1.8년이죠. 그 차이가 모든 걸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은 장기전을 택했고 일본은 단기전을 택했던 거죠. 축구는 하루아침에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인내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그걸 이해했지만 일본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박항서 감독을 직접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미 베트남을 떠났지만 특별히 인터뷰를 위해 시간을 내줬어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죠. 그는 여전히 베트남 선수들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반짝였어요. 감독님, 베트남에서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질문에 박항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비결이랄 게 없어요. 저는 그저 선수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했을 뿐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요. 그들에게 진심을 다하면 그들도 100배로 돌려줍니다. 일본 감독들과의 차이요. 제 생각엔 일본 분들은 너무 완벽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 거죠. 하지만 베트남엔 완벽보다는 열정이 필요해요. 선수들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주는 거요. 그게 제가 한 전부예요. 박항서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였다는 걸요. 일본은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 했지만 한국은 사람을 성장시키려 했던 겁니다. 그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던 거죠. 저는 일본으로 돌아와 종합적인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베트남 축구의 기적, 그 뒤에 숨겨진 한국의 20년이었죠. 기사에서 저는 지금까지 취재한 모든 내용을 담았어요. 통계, 인터뷰, 역사적 맥락까지 모두요. 기사가 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일본 축구 팬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사실이야? 왜 우리는 이런 걸 몰랐지? 댓글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여전히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국을 띄워주려는 기사다. 타카하시는 배신자다 같은 반응들이었어요.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축구협회에 정식으로 데이터 공개를 요청했죠. 트란 반민 회장은 흔쾌히 동의했어요. 타카하시 씨, 우리에겐 숨길 게 없습니다.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베트남 축구협회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외국인 감독 및 코치들의 성과를 종합 분석한 자료였죠. 그 결과는 명백했어요. 한국인 지도자들은 승률 68.7%, 획득 트로피 23개, 육성한 국가대표 선수 147명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인 지도자들은 승률 51.3%, 획득 트로피 7개, 육성한 국가대표 선수 52명이었죠. 유럽 지도자들까지 포함해도 한국인들의 성과가 압도적이었어요. 이건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국제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BBC 스포츠에서 제게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타카하시 씨, 이 발견이 아시아 축구계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대 일본의 문제가 아닙니다. 축구 발전에 있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어요. ESPN도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숨겨진 축구 외교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는 한국이 베트남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어떻게 축구 발전에 기여했는지를 조명했어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됐던 겁니다. 저는 사토 히로시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그도 태도가 달랐어요. 켄지, 내 기사를 봤어. 솔직히 충격받았어.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엔 반성의 빛이 있었죠. 사토, 이제라도 인정하게 돼서 다행이야. 일본 축구계도 변해야 해. 우리의 강점을 살리되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울 줄도 알아야 하는 거지. 제 말에 사토는 동의했어요. 맞아. 오만함이 문제였어. 우리가 항상 옳다고 생각했던 게 독이 됐어. 베트남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민수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이 아세안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거죠. 이건 박항서 이후 두 번째 우승이었어요. 한국 감독들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거죠. 저는 우승 직후 하노이로 날아갔습니다.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베트남 국기를 흔드는 사람들, 환호하는 아이들, 눈물 흘리는 노인들까지. 이건 단순한 축구 우승이 아니었어요. 국가적 자부심의 순간이었던 거죠. 저는 박민수 감독의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었죠. 그중엔 일본 언론도 있었어요. 한 일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박 감독님, 일본 감독들과의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박민수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일본 감독님들도 훌륭하십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다를 뿐이죠. 저는 베트남 선수들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들의 빠른 스피드, 강한 정신력, 팀워크를 전술에 녹여냈습니다. 그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는 선수들을 봤습니다. 응우엔 꽝 하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하이, 지금 기분이 어때요? 하이는 트로피를 꼭 껴안으며 답했습니다. 이건 꿈만 같아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동남아시아 최약체였어요. 하지만 박항서 감독님, 박민수 감독님, 그리고 많은 한국 코치님들이 우리를 믿어주셨죠. 그 믿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믿음과 헌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의 이야기였던 거죠. 한국은 베트남을 믿었고, 베트남은 그 믿음에 화답했던 겁니다. 베트남 축구협회는 특별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베트남 축구 발전에 기여한 한국인 지도자들을 초청한 거죠. 김태훈 코치를 비롯해 수십 명의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다시 찾았어요. 무대에 오른 그들에게 베트남 팬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트란 반민 회장이 연설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돈이나 명예를 바라지 않았어요. 오직 베트남 축구의 미래를 위해 헌신했죠. 오늘 우리의 성공은 바로 그분들의 덕분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성공이구나 하고요. 트로피나 우승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죠. 한국은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그게 모든 성공의 밑거름이 됐던 겁니다. 베트남의 우승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시아 축구 연맹 AFC에서 공식 성명을 냈어요. 베트남 축구의 발전은 아시아 축구의 모범 사례다. 특히 한국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도 논평을 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협력은 축구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돕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의 가치를 보여줬다는 거였어요. 유럽 언론들도 주목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한국의 조용한 축구혁명이라는 특집을 냈어요. 기사는 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어떻게 신뢰를 쌓아왔는지를 심층 분석했죠. 프랑스의 레키프도 베트남 기적의 한국 커넥션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저는 국제축구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건 독일의 유명 축구 분석가 슈테판 밀러였어요. 화상 인터뷰를 통해 그에게 물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베트남 마이너스 한국 사례를 어떻게 보시나요? 밀러는 안경을 고쳤으며 답했습니다. 매우 흥미롭죠. 유럽에선 보통 단기 성과에 집중해요. 하지만 한국은 20년 이상의 장기 전략을 세웠고 그걸 실행했어요. 이건 축구뿐 아니라 국제관계에서도 배울 점이 많은 사례입니다.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감독 카를로 안첼로티도 인터뷰에 응했어요. 한국 감독들의 접근법은 인상적입니다. 그들은 선수들을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 대했죠. 유럽에서도 이런 인본주의적 접근이 최근 주목받고 있어요. 한국은 이미 그걸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일본 축구협회의 반응도 취재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침묵했지만 점점 입장을 바꿔갔어요. 협회 기술위원장이 공식 성명을 냈죠. 베트남에서의 한국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우리도 그들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토 히로시는 자신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 감독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건 제 오만함이었어요. 베트남에서의 그들의 성공은 명백한 사실이고 우리 일본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의 사과는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일본 언론들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죠. 아사히 신문은 일본 축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라는 사설을 실었어요. 요미우리 신문도 베트남 사례로 본 일본 축구의 한계라는 특집을 냈습니다. 저는 다시 베트남으로 날아가 거리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노이 시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생각을 물었죠. 30대 직장인 남성은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예요. 그들은 우리가 힘들 때 도와줬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죠. 우리 베트남 사람들은 절대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대학생 여성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도 보고 K-팝도 좋아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이 우리 축구를 발전시켜준 게 가장 감사해요. 박항서 감독님은 우리 국민 영웅이죠. 노년층도 마찬가지였어요. 70대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베트남 전쟁을 겪었어요. 한국군이 참전했던 것도 알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달라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과거는 과거로 이젠 진정한 친구입니다. 베트남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응우옌 수언 푹 총리가 한국을 공식 방문했어요. 그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했죠.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경제 협력도 중요하지만 스포츠를 통한 우정은 더욱 소중해요. 한국이 베트남 축구에 보여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 정부도 화답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축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죠. 새로운 유소년 축구 교류 프로그램, 지도자 양성 과정, 공동훈련 캠프 등이 계획됐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취재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축구 하나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나타니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어요. 외교였고, 문화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유대였던 거죠. 아시아 다른 나라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축구협회에서 한국의 코치 파견을 요청했어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였죠.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까지 줄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축구 외교는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축구협회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사무실에서 국제협력 담당 이사를 만났죠. 이사님, 동남아시아에서의 성공 비결이 뭔가요? 제 질문에 그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비결이랄 게 없어요. 우리는 그저 진심으로 그들을 도우려 했을 뿐입니다. 단기 성과를 바라지 않았고 긴 호흡으로 접근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문화와 방식을 존중했어요. 우리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에게 맞는 방법을 함께 찾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었죠. 존중과 인내, 그리고 진심. 일본이 놓쳤던 바로 그것들이었어요. 저는 일본인으로서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배울 점을 찾았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일본 축구계는 큰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연속 보도 이후 일본 축구협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아시아 축구 협력 강화 방안을 연구하는 팀이었죠.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첫 회의에서 협회 회장이 말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자만했습니다.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베트남 사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렸어요. 이제 변해야 합니다. 저는 회의에서 베트남 사례를 상세히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장기 전략, 문화적 이해, 인본주의적 접근까지 모든 걸 공유했죠. 참석자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특히 젊은 코치들은 눈을 반짝이며 메모했습니다. 일본 축구협회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이었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장기 협력을 목표로 한 거예요. 단순히 코치를 보내는 게 아니라 문화 교류와 상호 학습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첫 파견 코치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으로 가기 전 특별 교육을 받았어요. 베트남 언어와 문화, 그들의 축구 스타일까지 배웠죠. 한 코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일본식을 그대로 가르치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고 함께 발전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토 히로시는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배우자라는 특집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축구 지도자들을 초청해 그들의 철학을 듣는 프로그램이었죠. 첫 게스트는 박항서 감독이었습니다. 사토는 방송 시작부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감독님, 저는 과거에 한국 축구를 무시했습니다. 그건 제 큰 잘못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항서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토 씨,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고 미래죠. 일본 축구도 훌륭해요. 우리 서로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의 너그러움에 사토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방송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시청률도 높았지만 무엇보다 일본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죠. 댓글들이 달렸어요. 박항서 감독님 정말 멋있다. 우리도 저런 겸손함을 배워야 해. 한국과 일본이 서로 경쟁하지 말고 협력했으면 좋겠다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새로 파견된 일본 코치들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베트남 남부의 한 유소년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훈련장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일본 코치들이 베트남 아이들과 베트남어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물론 서툴렀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한 코치는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 전술판을 그리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권위적인 일본식 지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훈련이 끝난 후 그 코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때요? 베트남에서의 경험이. 그는 땀을 닦으며 웃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제 방식대로 안 되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들은 기계가 아니라 꿈을 가진 인간이라는 걸요. 이제 저는 그들의 꿈을 키워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일본 축구계가 진정으로 배우기 시작한 거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첫걸음을 뗐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베트남 축구협회도 일본의 변화를 환영했습니다. 트란 반민 회장은 제게 말했어요. 타카하시 씨, 당신이 일본을 변화시켰어요. 진실을 보도한 용기가 결국 변화를 만들었죠. 이제 우리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실을 보도했을 뿐입니다. 변화를 선택한 건 일본 축구계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언론인으로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자랑스러웠으니까요. 한국축구협회도 일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양국 협회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어요. 아시아 축구 발전을 위한 한일 협력이라는 주제였죠. 저는 그 세미나도 취재했습니다. 세미나장엔 한국과 일본의 축구 관계자들이 가득했어요. 과거의 경쟁 관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협력과 상생의 분위기가 가득했죠. 한 한국 코치가 발표했어요. 우리의 경험을 일본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함께 아시아 축구를 발전시켜 나갑시다. 일본 코치들도 열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토론이 이어졌어요. 국경을 넘어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지한 대화였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스포츠의 힘이구나 하고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박민수 감독과 사토 히로시가 함께 커피를 마시는 걸 봤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과거엔 상상도 할 수 없던 광경이었죠.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사토가 답했어요. 박 감독님께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선수들의 마음을 얻는지, 어떻게 그들을 동기부여하는지 말이죠.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박민수는 겸손하게 웃었죠. 사토 씨도 훌륭한 분이에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 사진이 한일 축구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 사진은 양국 언론에 크게 보도됐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베트남을 찾았어요. 이번엔 특별한 행사 때문이었죠. 베트남 축구협회가 아시아 축구 우정의 날 행사를 개최한 겁니다. 한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축구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어요. 하노이의 미딘 국립경기장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선발팀의 친선 경기가 열렸죠. 재미있는 건 양 팀의 코치진이었어요. 한국, 일본, 베트남, 태국 코치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하나의 팀이 된 거죠. 경기 전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트란 반민 회장이 연단에 올랐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특히 한국의 20년 헌신과 일본의 겸손한 변화가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박항서 감독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베트남 팬들은 우레와 같은 환호를 보냈죠.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단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보여준 사랑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은 제게 가족이 됐습니다. 경기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선수들은 국적을 떠나 축구를 즐겼어요. 골이 터질 때마다 관중석은 하나가 됐죠. 한국 팬, 일본 팬, 베트남 팬 구분 없이 함께 환호했습니다. 이게 바로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구나 싶었어요. 경기 후 저는 여러 사람을 인터뷰했습니다. 응우엔 꽝 하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10년 전 저는 베트남 축구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코치님들이 오시면서 모든 게 바뀌었죠. 이젠 우리도 당당한 아시아 강팀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변하고 있어요.
함께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새로 베트남에 온 일본 코치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일본식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배웠죠. 완벽한 시스템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이해하는 거라는 걸요. 베트남 선수들은 제게 새로운 축구를 가르쳐 줬습니다. 레티아 분석가는 최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타카하시 씨 보세요. 작년부터 일본 코치들의 성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승률이 20%나 올랐죠. 변화가 결과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제 보도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었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죠. 편견이 존중으로, 경쟁이 협력으로 바뀐 겁니다. 사토 히로시는 이제 아시아 축구 협력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해서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사례를 소개했어요. 일본 국민들의 인식도 크게 바뀌었죠. 이제 한국을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박민수 감독과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감독님,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요? 그는 훈련장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계속 여기 베트남에서 일하고 싶어요. 아직 할 일이 많거든요. 이 아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뛰는 걸 보고 싶어요. 그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일본 코치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훌륭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걸 현지에 맞게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뿐이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는 성장의 시작이니까요. 저는 일본으로 돌아와 최종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베트남이 가르쳐준 축구의 진짜 의미였어요. 기사에서 저는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모두 담았습니다. 처음의 의심부터 변화까지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적었죠. 기사는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스포츠를 넘어 사회 전반에 교훈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한 독자는 댓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축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야기예요. 오만함을 버리고 배우는 겸손함. 그게 진짜 강함이죠. 일본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외무성은 새로운 스포츠 외교 전략을 발표했어요. 동남아시아와의 스포츠 교류 확대, 장기 협력 프로그램 구축 등이 포함됐죠. 한국과의 공동 프로젝트도 여러 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한편의 베트남 언론 보도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처음엔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더 큰 진실을 발견했죠. 진정한 강함은 오만함이 아니라 배우는 자세에서 나온다는 걸요. 베트남은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줬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던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일본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아시아 스포츠 저널리즘상을 받았습니다. 진실 보도를 통한 아시아 화합 기여라는 이유였죠. 시상식장에는 박민수 감독, 사토 히로시, 트란 반민 회장도 참석했어요. 저는 수상 소감에서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20년간 베트남을 위해 헌신한 한국 코치들의 것이고 변화를 선택한 일본 축구계의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를 가르쳐준 베트남의 것입니다. 저는 단지 이야기를 전했을 뿐이에요. 현재 베트남 축구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6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박민수 감독의 후임으로 또 다른 한국 감독이 왔고 일본 코치들도 여러 클럽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진정한 동료가 됐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이 모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협력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에요. 아시아 축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대를요. 저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취재가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거죠. 응우엔 꽝 하이 레티하, 응우엔 반 투안. 그들은 이제 제 소중한 친구들이 됐어요.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축구 이야기를 나눕니다. 박항서 감독은 한국에서 유소년 축구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베트남을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죠. 베트남 사람들도 그를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의 이름은 베트남 축구 역사에 영원히 남을 테니까요.
사토 히로시는 이제 한일 축구 협력의 대사가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변화를 주도했어요. 그의 용기 덕분에 많은 일본인이 마음을 열 수 있었죠. 진정한 용기는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데 있다는 걸 그가 보여줬습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스포츠 협력 사례를 담은 책이에요. 베트남 축구 이야기가 첫 챕터가 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서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합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무시하는 데 있지 않아요. 남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데 있죠. 한국은 그걸 알았고, 일본은 그걸 배웠으며, 베트남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이고, 국가와 국가를 이어주는 끈이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통로죠. 베트남에서 저는 그 모든 걸 목격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한국 코치가 베트남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있을 겁니다. 일본 코치도 그들과 함께 땀 흘리고 있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꿈꾸고 있을 거예요. 언젠가 월드컵 무대에서 뛰는 자신의 모습을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저는 다시 베트남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맞죠? 함께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됐으면 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